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불교 정신치료 강의를 읽겠습니다. 오늘은 285쪽 첫 면담에 임하는 치료자의 마음가짐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치료 과정에서 좀 더 자세히 짚어봐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가 조금은 반복되겠지만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도 나올 것입니다. 우선 첫 면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병원에 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망설이다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절실한 마음에서 병원 문을 두드린다는 걸 치료자는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많죠. 이걸 잘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병원에 오기까지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환자가 병원에 오기까지의 경위를 꼭 알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어떻게 지내는지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 누구의 소개로 왔는지 책이나 신문기사 같은 걸 읽고 왔는지 간판을 보고 왔는지 같은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에 대한 정보는 뭐든지 소중합니다. 그 모든 것에 그 사람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환자를 더 잘 도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불교 정신치료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불교 정신치료는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이론, 예를 들어 유년기 부모와의 관계가 잘못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틀을 고수하는 걸 곤란하게 여깁니다.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무엇이 일어났고 거기서 어떤 것이 유발되었는지에 대해 생각이나 이론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책에서 본 것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혀진 토대 위에서 치료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원래 맥락으로 돌아가서 일단 치료자가 환자를 파악했다면 그 다음에는 환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정확하게 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건지, 환자 주변 사람들의 상황은 어떤지 등을 있는 그대로 환자가 알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한다면 치료자는 환자나 가족의 눈치를 보지 말고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서 어떻게 하면 환자가 좋아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대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것만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문제보다는 사람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치료자도 사람이고 환자도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치료적인 작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치료자, 환자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 위에 놓이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기본은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자가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고 치료자가 환자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느낌이 환자로 하여금 치료자가 제시하는 길을 따라야겠다는 의지를 일으킵니다. 환자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환자보다 더 환자를 좋게 하려고 마음을 쓴 결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를 찾아온 어떤 환자는 바깥에서 누가 무언가를 하라고 하면 해지지 않는데 제가 무언가를 제안하면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첫 면담에서 해야 하는 첫째 작업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첫 면담에서는 두 가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여건에 맞지 않으면 하나밖에 할 수 없겠지만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되도록 두 가지를 모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첫째 작업은 문제의 성격과 문제 형성 과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언제 시작되었으며 병원 오기까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되었는지, 다른 사람과 의논을 했는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평소 인간관계는 어떤지 등 환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치료자는 환자의 외부에서 일어난 것과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잘 살핍니다. 환자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그에 대해 환자 내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환자가 외부의 일에 대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그때 과거와 미래를 떠올리며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를 자연스럽게 파악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치료자가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보면서 왜 환자에게 병이 생겼는지를 완전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어떤 타이밍에 하면 그것이 환자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켜 치료 효과가 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동시에 치료자는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치료자는 내 문제를 잘 아는구나. 명확하진 않지만 내 문제는 이러한 이유로 생겼구나. 이 치료자와 함께하면 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고 알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야 치료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환자가 치료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첫 면담에서 해야 하는 둘째 작업 읽어보겠습니다. 첫 면담에서 해야 할 첫째 작업인 환자의 현재 문제 밝혀내기가 잘 된 다음에 해야 하는 둘째 작업은 환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파악과 환자라는 사람에 대한 파악이 함께 있어야 적절한 치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첫 면담 이후에도 환자의 삶을 다룹니다. 그럼에도 첫 면담에서 환자가 살아온 과정을 파악하는 것을 유독 강조하는 건 그렇게 해야 치료자가 우왕좌왕하는 일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환자는 이런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냈고 이후 이러이러하게 살아오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하고 환자의 삶 속에서 현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알면 환자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을 그린 셈이 됩니다. 그 그림의 세세한 부분들은 이후 면담에서 완성해 가겠지만 맥은 딱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대략적인 그림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대강의 지도 정도로 삼아야지 환자는 이런 사람이라고 낙인 찍듯이 하면 안 됩니다. 환자가 살아온 과정을 알기 위해 보통은 첫 기억부터 물어봅니다. 당신의 기억 중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이 뭡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걸 묻는 건 첫 기억 속에 중요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첫 기억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첫 기억이란 자기 인생에서 기억되는 맨 처음 사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 멀리 갈 것 없이 어제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이 첫 기억이 됩니다. 어제 이전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어제의 일이 첫 기억이 됩니다. 첫 기억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대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그대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감정 상태나 뇌 상태 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첫 기억으로 대개 6살 전후의 일을 떠올립니다.
자기가 자궁 안에 있을 때가 기억난다는 사람처럼 그 이전의 일을 들려주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많지 않습니다. 첫 기억을 물어본 다음에는 첫 기억의 느낌을 꼭 묻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면 그 경험이 어떨 것 같느냐고 물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첫 기억부터 시작해서 둘째 기억, 셋째 기억 등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기억을 묻습니다. 그 기억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어떤 아이였는지도 알아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그 시절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와 현재 문제의 상관관계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 공부는 어떻게 했고 친구 관계는 원활했는지, 특기가 있었는지, 무엇이 되고 싶었으며 콤플렉스나 힘든 일은 없었는지 등등을 자세하게 묻습니다. 이때 꼬치꼬치 캐묻듯 하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생활에 대한 질문을 다 마친 다음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 직장 등의 생활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연애나 결혼 생활 등 현재 문제를 경험하기 전까지 환자와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어려운 일들에 닥쳤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꼭 체크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는 자기에게 일어난 것에 대해 잘못 반응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평소 어려운 일들에 대처하는 방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꿈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환자가 오면 꿈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제가 4년 2개월 동안 분석을 받을 때 꿈을 가지고 많이 했는데 그때 꿈이 100% 정확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정신분석이나 심도 있는 정신치료에서도 모두 꿈 작업을 합니다. 꿈 가운데에서도 의미 있는 꿈은 반복되는 꿈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반복해서 꿈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문제가 해결되면 그와 관련한 꿈은 꿔지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심각한 이야기죠. 제가 만난 어떤 환자는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치르는 꿈을 반복해서 꿨습니다. 서울대 학교에 가지 못해서 생긴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인데 치료 과정에서 그 응어리가 풀리자 그 꿈을 다시 꾸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뀌면 꿈에서 먼저 바뀝니다. 남 앞에서 발표하는 걸 무척 힘들어하는 사람이 발표를 잘하는 꿈을 꾸면 그 다음에 실제로 발표를 잘하게 됩니다.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계율 지키는 걸 어려워하는데 꿈에서 계율을 잘 지키면 실제로도 그렇게 됩니다. 치료자가 환자에게 꿈을 물어보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치료자를 찾아오기 전에 꾼 꿈에는 치료자나 치료에 대한 예상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자가 들려주는 꿈 이야기 속에 치료자에 대한 긍정적인 게 들어있으면 일단은 치료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정적인 게 들어있으면 치료자는 그 상황을 개선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또 치료자는 환자가 스스로 이해하는 데 꿈을 이용하게 합니다. 우리는 꿈속에서 어떤 존재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꿈을 자기를 보는 도구로 삼을 수 있습니다. 꿈에서는 연상이 중요합니다. 연상이란 꿈에 따라붙어서 나는 모든 생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낯선 이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는데 이어서 어떤 친구 생각이 나면 그게 연상입니다. 또 치료 시간에 와서 꿈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것들도 연상입니다. 꿈에 선생님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치료자가 환자에게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느냐고 물었을 때 마음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그것도 연상입니다. 연상을 따라가면 꿈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연상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꿈을 꾼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고 저절로 알게 됩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 조용한 시간을 내어 연상되는 것들을 차분히 적기만 해도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만나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꿈에 그 사람이 사기꾼으로 나왔다고 해 봅시다. 그럴 때 꿈의 연상을 따라가면 실제로 만났을 때도 약간 석연찮은 게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꿈에서 사기꾼으로 증폭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네, 다음은 과거 치료의 분석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환자는 과거에도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자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치료 과정에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자들은 과거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자기는 치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제가 보기엔 90% 이상 과거를 그대로 반복합니다. 다른 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힘들었다면 나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따라서 환자가 과거에 치료나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작업을 했고 그 결과 어떤 점이 나아졌으며 어떤 점이 불만족스러운지 환자에게 잘 들어야 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과거와 다르게 치료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과거와 똑같이 하면 과거처럼 됩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치료 효과는 치료자보다는 환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환자는 치료가 잘 되고 좋지 않은 환자는 치료가 잘 되지 않습니다. 좋은 환자란 자신을 바꾸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열심히 산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치료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잘하는 환자입니다. 치료자, 환자 관계를 잘 지속하는 환자입니다. 좋지 않은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치료자가 전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자신은 노력을 별로 하지 않고 자신을 잘 돌아보지 못하고 과거에 열심히 살았던 적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치료자 환자 관계가 굳건하지 못하고 쉽게 흔들리는 경우는 좋은 치료 결과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무언가가 환자에게서 괴로움을 만들고 그 괴로움이 정신적인 문제를 만듭니다. 치료에서 핵심은 괴로움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식으로 괴로움을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를 환자가 이해하고 환자 스스로 바뀔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환자가 실제와 맞지 않게 반응을 하여 현실과 충돌하고 있으면 충돌하지 않는 방법을 일러주고 환자가 그걸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치료에서 환자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환자 스스로 조금씩 바뀌도록 도와주는 게 치료자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하나, 약물 치료와 그 밖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치료자는 환자가 약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알아봐야 합니다. 약을 써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과 약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등 부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하고 약 쓰는 방법을 잘 상의해야 합니다. 환자의 경제적 형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은 환자는 병원에 한두 번밖에 올 수 없으니 꼭 병원에 오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은 병원에 오래 올 수도 있고 또 기대하는 바도 다를 테니 그에 맞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치료의 효과는 치료자가 사람을 파악하는 힘에 달려 있습니다. 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게 치료 작업을 진행하면 치료 결과가 좋고 그 반대이면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치료자는 사람을 파악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려면 평소에 사람 관찰을 많이 해야 합니다. 이 역시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대하든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는지 유심히 살피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면 왜 행복한지, 불행하면 왜 불행한지, 성공했으면 왜 성공했는지, 실패했으면 왜 실패했는지, 장사가 잘 되면 왜 잘 되는지, 장사가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등등 사람과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잘 봐야 합니다. 그렇게 관찰하는 것들이 오래 쌓이다 보면 처음 보는 사람을 빠르고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기가 치료자이면서 자기 스스로 환자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10분 책 읽기 명상인데 오늘 20분을 넘겼습니다. 이 점 대단히 죄송하고요.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